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What? 정말 반팔 입고 남방작전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제가 드디어 빨간색 니트를 꺼내. 혼자만 메리 크리스마스 의상 아닙니까? 아, 저는 평상시에도 사실은 그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너무 이 시청하시는 시기와 이 옷이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부러 오늘 좀 덥게 입었습니다. 수염만 다시면 산타클로스. 뚱뚱하다는 뜻이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는 댓글들을 또 열심히 읽으면서 또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반응 중에 지금 이 속도면 태평양 전쟁 실시간 상황 아니냐.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다. 4년 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빼기 아까운데? 라는 것들 막 빼가면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거 맞죠? 아, 진짜 저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강의하면 네. 2차 세계대전 그러면은 이제 만주사변 시작하고 중일전쟁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주만 습격하고 그런데 원자탄 떨어져서 카이로 회담 그렇죠. 30분.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분단 얘기하기 전에 30분 얘기하면 진짜 길게 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갈 때는. 네. 확실한 건 올해 안에는 2차 대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태평양 전쟁하면서 왜 이 부분은 안 해요? 저 부분은 안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과 선택의 묘미를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마전선은 중일전쟁하고 묶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노세 해전이나 산타크루스 해전, 펠렐리우 전투 같은 경우는 나중에 AS로 해서 다 따로 해가지고 특화시켜서 좀 진행을. 나중에 중일 전쟁도 한다는 얘기. 그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건 매편 점점점 상승세를 걸어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거는 우리 4명의 지점, 4eyes 때문이 아닌가. 파이브 아이즈라고. 예? 파이브 아이즈라고. 아, 저는 원 마우스입니다. 자, 집중과 선택의 역전다방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사상 최대 해전, 레이테 해전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이테 해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함이 300여 척, 배수량이 250만 톤입니다. 저 정도면 물반 전함반 아닙니까? 상상이 안 돼요. 250만 톤. 그러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해전의 이 총톤수가 네, 기네스북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해공 전투. 이게 해상과 공중에서도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해공 전투로서 역사상 최대 전투로 당당히 아직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대규모 해전이자 아직까지 인류가 기록한 가장 큰 전투였던, 한번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또 의외로 여쭤보면은 국내에서 레이테 해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전투로서 이 레이테 해전을 좀 깊이 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함대 구성부터 전개까지 좀 제대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좋다. 네. 좋다. 그러면은 먼저 일본 연합함대가 어떻게 당시에 구성이 돼 있는지부터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당시에 연합함대는 사령장관이 그동안 해군 갑사건, 의사건을 거치면서 도요다 소에무 장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요다 소에무 장관 밑에 원래는 지난번에 오자와 지사부로가 제1기동부대를 맡으면서 필리핀 해전에서 결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역이 수상함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리타 다케오 장관이 이끄는 제2함대가 이번에는 핵심의 주력을 맡게 됩니다. 구리타 함대 제2함대 밑에는 당시 남아있던 일본의 주력 수상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전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함대와 전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 뭔가요? 원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해군에서 군함 2척 이상이 모여서 편성하는 게 이제 함대라고 하는데 함대를 그냥 배들을 다 뒤섞어서 갖고 나가면은 당연히 지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항진하면서 계속 방향도 바꾸고 다양한 작전을 수행해야 될 텐데 그대로 갔다가는 여러 배들이 충돌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얘들을 갖다가 비슷한 종류의 함들끼리 묶어서 얘들을 전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수레전대, 구축함 전대 막 그런. 네, 그래서 함대 밑에 전대가 편성이 돼 있죠. 그리고 각 전대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함정들끼리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1전대는 바로 전함 무사시, 야마토, 나가토 이런 전함들로 구성된 전대고요. 제2전대, 제3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함으로 구성된 전대입니다.
그리고 4전대, 5전대 이런 쪽들은 순양함으로 구성된 전대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당연히 전함 순양함들이 나서면은 그걸 갖다가 또 지원할 구축함들이 필요하겠죠. 그 구축함들은 우리가 보통 수레전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전대들이 저 밑에 배치가 돼 있는데 구리타 함대의 하위에 있는 부대로서 니시무라 제독이 이끄는 그 니시무라 함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제1유격부대 3부대라는 명칭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편의상 니시무라 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항공모함을 이끌고 나선 그리고 미끼로 쓰이게 된 철연한 신세, 바로 오자와 지사부로의 제3함대가 있습니다. 이 제3함대는 그동안 이제 격전을 치러온 항공전대들이 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전대는 말 그대로 항공모함들로 구성된 전대들이고요. 항공기는 고작 100여 대밖에 못 갖고 나가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제1전대가 구리타가 당연히 뭐 최고 대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확실히 제일 강한 배가 다 몰려 있네요. 어마어마한 화력이 계시죠. 근데 이들 외에도 연합함대는 당연히 다양한 함대들이 있습니다. 남방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함대들도 있었고 알류샨 열도 쪽을 방어하던 그런 부대들도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알류샨 쪽을 방어하던 홋카이도에 배치되어 있던 5함대를 이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게 바로 저 시마 제독이 이끄는 이른바 시마 함대입니다. 여기는 그쪽을 지키고 있던 제21전대가 내려와서 남은 수상함의 결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 나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가토나 야마토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1전대를 보면 물론 네. 배들도 크지만 가운데에 왜 8층석 탑 같이 이렇게 엄청 높은 이 탑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전함이 어떻게 싸움을 하는지를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함이 처음 나올 때는 포격을 뭘로 했습니까? 포격을 하려면 거리를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를 측정하려면 아시겠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둥근 것 때문에 마스트밖에 안 보입니다. 더 멀리까지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야죠. 더 높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함교를 높이 쌓는 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멀리서 저걸 식별하기 위해서. 그거 맞습니까? 이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광학 조준경으로 봤을 때 그냥 평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32km 정도가 한계라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32km도 안 되고 10km 정도밖에 10km 정도밖에 안 돼. 안 보이는데, 물론 뭐 이제 전함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거대한 측거위를 이용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거대한 광학 장비이기 때문에 뭐 한 50km까지도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함수가 높은 것은 박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 배는 변하지 않은 상황을 약간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 상당수의 뭐 일본이건 미국이건 상당수의 배가 1차 대전 즈음에 만들어졌던 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우리 인물하면 신브리핑 아니겠습니까? 네,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간단한 인물평이긴 하지만 사실 미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지휘관들이 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현재 시점에서 제가 뭐 평가하기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제넘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한데. 근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소령의 개인적인 주관 브리핑이 아니라 네네. 영어 원서, 일어 네네. 원서, 한국어 뭐 이 네. 이런 걸 다 분석한 다음에 네. 그걸 기반으로 하는 얘기니까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경험이 사실 어떤 전투나 뭐 전쟁의 승패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그럼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토요타 소에무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특색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은 뭐 병풍 혹은 뭐 무체남 뭐 이런 걸로 한번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어뢰 운용이나 이제 포격 전문가, 특히 이제 야전형이죠. 수상함 운용이 주특기였고 작전통으로 해군 내에서 요직을 계속 거쳐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모토 이스로쿠가 죽고 본인이 이제 순번상으로는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해군 병학교 1년 후배인 이제 코가가 됐어요. 그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해군 의사건으로 코가 미네이치가 실종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드디어 딱 취임을 하게 됐는데 망설였다고 합니다. 뭘요?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긴. 네. 그럼에도 그 자리를 거부를 하지 않고 취임을 했어요. 근데 취임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연합함대 사령관으로서 한 게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해전에서도 결국에는 오자와에게 모든 권한들을 많이 위임을 하고 본인은 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또 상당히 좀 애매하게 이렇게 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좀 책임을 회피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네. 약간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승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이 연합함대 사령관 끝나고 나서 비록 허울뿐이긴 했지만 또 45년 5월에 군령부 총장이 또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연합함대 사령관으로서는 오자와가 이제 사령관이 또 되기도 하죠. 근데 왜 병풍이라고 하셨어요? 병풍이 사실 뭐 네.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잖아요. 아, 뒤에 이렇게 쓱 빠져 있는 느낌. 네, 무채색의 도요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쿠리타 다케오 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쿠리타 함대, 뭐 이 함대 또는 레이트 해전에서는 뭐 제1 유격 부대 사령관인데 학자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뭐 테니스, 뭐 궁도, 검도, 뭐 실력자였고 심지어는 야구 선수까지 했어요. 오.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수영이 달인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수달로 지었습니다. 짐승이 아니고 그냥 정말 수영의 달인. 네, 아버님이 그 한학자셨는데 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국사편찬위원회 맞습니다. 거의 뭐 위원장급 하시던 분 네. 그런 내력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러면 교육자 집안 뭐 이렇게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집안에 문무겸비한 겸비한 사람이라는 스타일이죠. 거는. 그런데 성격이 그래도 적극적일 것 같은데 전투에서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근데 지금 여기서 뭐 가장 결정적인 부대를 맡고 있는 사람.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합리적이지만 모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이 떨어진다라는 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럼 이시무라 쇼지 생긴 것과 다르게는 좀 야전형의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레전 전문가였고 이 사람이 특기가 전함 발견하는 게 적함 발견하는 게 특기여서 별명이 뭐였냐면 미하리노 가미사마 파수꾼 왕. 파수꾼의 신. 예, 또 감시의 신. 아까 이제 멀리 보는 게 중요하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특히 그 관측을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가정사가 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미 본인이 대위 때 2명이 다 죽었고 한 명은 그래도 장성을 해서 이제 해군 대위가 됐는데 41년 12월 달에 또 작전 중에 전사를 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 셋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투에 임해서는 아들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 잃을 게 없다. 예,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전투에 참여를 했던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전투에서 같습니다. 전혀 살 생각이 예,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죽음을 드네요. 각오했다기보다는 그냥 죽을 생각으로 예, 참가했다고 보는 게 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자와 지사부는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죠. 네, 그래서 수레전 전문가였는데 또 항공 운영에 대한 것도 나름 일가견이 있어서 뭐 필리핀 해전에서는 아웃렌치 전법도 뭐 군사화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일반적으로도 키가 아주 큰 인물입니다. 198 정도 돼요. 198이요? 농구 선수 되겠네. 가까이. 게다가 얼굴이 되게 이제 투박하게 생겨서 그 해군 병학교 시절의 별명이 이제 오니가와라. 오니가와? 예, 오니가와라. 그래서 도깨비 기와. 그러니까 오니가 그 일본 괴물이요. 예. 그래서 뭐 괴물이었다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부하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특공작전에도 깊숙하게 관여를 했다라는 걸 보면은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을 또 일깨워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마 키요이데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일본의 이제 지휘관 여기 나오는 레이트의 지휘관들 중에 실전 경험이 가장 약한 지휘관입니다. 주로 이제 통신술 전문가였고 사실 경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시무라 쇼지랑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대만 항공전에서 이 사람이 받은 임무가 헐시의 함대를 쫓아가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대본영 발표가 좀 오보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신중한 성격으로 간파를 하고 추격을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헐시의 유인에 빠지지 않았던 정도로 그런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아마 이런 성격이 분명히 이 전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별명은 이 레이트전에서의 복선을 좀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심장을 또 뛰게 하는 전함들이 또 군함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각 함대에 배치된 군함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구리타 함대 제2함대에는 일본의 가장 강력한 주력 전함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나가토, 야마토, 무사시가 바로 주력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나가토는 일본의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시작할 때까지 가히 일본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전함이었습니다. 뭐 야마토나 무사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본 해군의 비장의 무기. 그동안은 꼭꼭 숨겨놨다가 1930년대 몰래 건조해서 아직 전 세계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지도 않은 이 46cm 포 세계 최대 함포를 장비한 이 거대 전함이 두 척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말했던 그 결전병기 아닙니까? 네. 그 포가 그 정도가 되는 게 무슨 의미길래 그렇게까지 막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나가 좀 사실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항공모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진국한테 전함이란 건 지금의 전략 무기하고 똑같아요. 핵 같은 느낌. 예, 왜냐하면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큰 전함, 강력한 전함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상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긴 거리에서 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크면 클수록 더 먼 멀리 거리에서 나가? 쏴서 더 위력이 센다. 예. 일본은 이 조약 시대에도 항상 수적으로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60% 70%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6할 내군, 7할 내군 이런 말을 많이 네네. 썼어요. 수적으로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선 양적으로 더 강력한 함이 필요하다고 계속 질적으로. 주장을 질적으로. 해왔고. 네, 질적으로. 이과잖아. 이런 거 문과가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반에 했을 때 네. 군축회담 했잖아요. 네네네네. 역시 핵심은 해군 전력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전투와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네. 그 나라의 군사력의 측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죠. 미영 1이 모여서 네. 이거 미국도 자꾸 커지고 하니까 영국은 야 우리 다 같이 맞추자 그럼 네, 워싱- 이렇게 했던 네, 회담. 맞습니다. 그 워싱턴. 당시에. 네, 그래서 저 함들이 대부분 어디 정박해 있었냐면은 싱가포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연합함대 기지 투르크완초, 팔라우가 연이어 털리면서 연료를 보급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나마 남방 자원지대랑 가까운 싱가포르 주변에 정박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거기 있던 함들이 이제 쫙 브루나이를 거쳐서 우리의 목표 필리핀을 향해서 항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이때 출격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타 함대 주로. 그래서 저거 구리타 굉장히 유명한 함대 사진이잖아요. 네. 굉장히 흐릿하지만은 딱 봐도 오 크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색깔도 지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게 순서대로 나가토, 무사시, 야마토 순서로 지금 항진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마치 CG처럼 저 세 개만 따로 한 것처럼 엄청 크고 엄청 진하다. 저 미군이 찍은 거예요? 아니 저건 일본에서 찍은 잠수함에서? 거죠. 아. 출격하는 사진을. 잠수함에서 찍은 건 아니고 저게 아마 브루나이만에 한번 집결을 하거든요. 거기서 한번 작전 투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는데 그때쯤에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저때 당시에 일본이 어떻게 해군 진격을 했구나라는 게 딱 보이니까 정말 저 사진 한 장이 정말 소중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눈을 정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눈을 뭐 시선을 놓칠 수가 없는 저 삼총사 집중 조명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3대 전함이죠. 특히 나가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 어선 최초의 슈퍼 드레드노트. 그래서 세계 최초의 16인치급 주포를 탑재했는데 이게 사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설계도를 받아서 카피야. 이거 카피예요. 그렇지만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야마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대, 그러니까 일본 해군의 마스코트였죠. 여기에서 야마모토 이소로코가 진주만 공습 지휘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좀 예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36년에 개장을 했어요, 한 번. 개장을 한 번 하면서 추진체도 바꾸려고 했어요. 아하. 근데 못 바꿨어요. 왜요? 왜냐하면 1936년쯤이면 일본 해군이 그때 신규 항공모함, 신규 전함에 워낙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개장을 안 했어요. 그냥 너는 그냥 마스코트로 남아 있어줘. 그다음에 야마토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진짜 사상 최대의 함포를 실었죠. 18.1인치 만재 배수량은 무려 72,000톤이었어요. 72,000톤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사시인데 사실 무사시는 야마토 자매함이에요. 이 야마토급 2번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마지막에 건조한 전함이에요. 일본 군인들이 야마토나 무사시에 대한 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네. 절대 이 두 전함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침의 전함이다. 네. 부겐비 섬상공에서 야마모토 네. 연합함대 사령관이 추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고를 안치해가지고 일본까지 운구한 게 바로 이 무사시입니다. 무사시가 야마토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조금 더. 아니 저렇게 무거운 배였다는 건 또 사실 몰랐네.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비교를 할 텐데 항공모함이 이제 경항모는 막 3만에서 6만 정도까지도 이제 항공모함이 가는데 쟤네는 7만 톤 엑시스급이 35,000톤급이에요. 훨씬 근데 많이 그거 2배 넘는다는 네. 거죠. 어마어마하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본이 그 전에 들여온 공고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국의 함포를 그대로 거의 들여오다 보니까 네. 인치법을 썼어요. 아, 근데 나가토부터는 얘네들이 나름대로 국산화 시키면서 센티미터 바꿉니다. 그래서 나가토는 41cm, 그리고 야마토는 46cm 포 이런 이제 용어를 쓰고요. 그 46cm라는 구경을 갖다가 끝끝내 속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적국이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큰 함들을 만들어낼 테니까 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큰 포 아니야. 이거는 딱 40cm 포야라고 모든 문서에다 그렇게 적죠. 그래서 이 40cm가 아닌 46cm 포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 얘기도 좀 웃긴 게 표준화 시켜서 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웃긴 건 미국, 영국 막 보면 지들끼리 그거를 지금도 쓰고 있고 왜 그래요, 박사님?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중유를 물어보시더니 이제는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거기는 안 쓰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게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공부할 때. 딱 땄는데 거기에 키를 적는 게 있는 네네네. 거예요. 키를 적는데 내가 이게 지금 센티미터하고 비트가 네, 비트가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충 그냥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었어요.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189cm. 참 난처했던 적이 있어요. 도량형 관련된 얘기는 뭐 비공개에서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그래요? 사실 영국은 미터법이에요. 네. 네. 영국은 미터법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국력이 옛날만큼 못하니까 유럽의 대세를 따라서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무게도 파운드에서 킬로그램으로 바뀌겠네 이제? 뭐 관례적으로 파운드를 좀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킬로그램, 그램 다 표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미터법으로 돌아섰고요. 다만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야드 파운드법을 고수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중력과 같이 가는구나. 네. 저도 미국 사람들한테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왜 아직도 너희는 이거 쓰냐. 근데 이제 몇 번 있었대요.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계속 반대받고 그냥 비용도 많이 들고 굳이 우리가 다른 나라 따라가야 돼? 맞아, 약간 그거야. 이런 거예요. 네. 왜 우리 지금까지 이거 썼는데 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있어요. 사실 이게 모든 학문이나 뭐 과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국가가 굉장히 강해지면 그쪽이 표준이 돼 버립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유럽 있을 때는 유럽의 학문이 세계 표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모든 거에 이제 학문의 중심이 돼가는 게 그걸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드, 인치, 피트가 세계 표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되게 야 이게 그냥 힘만으로 안 되는 뭐가 있구나. 제가 봤을 때 삶이 너무 저희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학 쪽에서는 그래도 미터법을 써야 되니까 미터법을 다시 배우느라고 되게 힘들어 죽겠대요.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책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쪽에서 뭐 공학 쪽 하는 사람들은 뭐 매트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안 바뀌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항공우주 쪽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여객기 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 갈 때 고도. 지금 피트로 고도 하죠. 몇 피트입니다. 네, 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아직도 피트가 표준입니다. 자, 얘기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근데 사실은 이거 지금 일본은 달달 끌어다가 쓸 거 전부 다 전쟁 무기 생산에 썼기 때문에 야마토 건조를 할 때 그 포를 이렇게 큰 거 만들고 뭐 무게 이렇게 무거운 거 만들고 철 되는 데만 해도 이거 비용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마토 만드는 거는 당시 일본 국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37년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제3차 군비 보충 계획을 실행할 때 해군에서 계획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정부에다 청구해야 될지 이게 해군으로서도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간 큰 해군이어도 그 당시에 시산을 해보니까 약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비용으로서. 당시 비용으로. 네, 당시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정도니까 또 전체적인 사업 예산은 이 8억엔인데 그중에 야마토 무사시 두 척 만드는 데만 거의 2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쓰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 청구할 이 구실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해군이 정말 꼼수를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게 거의 분식회계랍니다. 이 야마토급 전함은 사실 만재 7만 톤이 아니라 기존과 같은 3만 5천 톤급의 전함이고 한 포도 기존에 41cm 한 포를 갖다가 탑재한 거다. 그리고 가격도
1억엔이 안 돼. 9,600만 엔밖에 안 한다라고 하고 남은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암만들 함정 몇 개를 더 써넣습니다. 그래서 구축함 3척, 잠수함 1척을 갖다가 더 써넣어서 그 비용을 타낸 다음에 그걸 여기다 갖다 붙습니다. 전형적인 방산 비리인데. 네. 이게 아니 비리 정도가 이거 심각한 범죄 아니에요? 범죄예요. 이건 국가 재정을 좀 먹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많이 비판을 받죠. 그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 거냐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당시 일본 정부의 1년 세입이 30억엔이 안 되던 때였습니다. 야마토급 2척 건조하는데 1년 정부 예산의 10%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게 고지고대로 알려지면은 일본 내에서도 난리가 나고 또 주변 국가들이 쟤네가 진짜 거대한 뭘 만들고 있대 하면서 큰 스캔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속인 거고요. 사실은 더 큰 비용들을 속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에 안 만들어 보던 진짜 거대한 함들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와 각종 설비들도 새로 다 사와야 됐습니다. 그래갖고 도크도 기존에 만들던 도크에 이게 다 안 들어가니까 도크도 확장 비용이 필요하죠. 공작 기계도 기존에 폭각던 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다 수입해서. 독일이나 미국에서 사와야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다가 주문했다가 또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독일에다가 주문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산에서 싹싹 빼서 다른 비용으로 청구해서 수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분명히 어딘가 필요한 예산이 필수적인 예산이 빠졌을 거예요. 빠지죠. 그리고 제 생각엔 일본 분위기였으면 아마 민간에 써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복지 비용이랄까 그렇죠. 뭐 이런 게 빠졌지 않았을까. 경제를 파탄시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네. 자 그러면 제 1전대는 일단 이 유명한 세 개의 전함이 나왔습니다. 구리타 함대 제1전대에는 적의 가장 주력 함들을 상대로 하는 막강한 함포를 가진 전함들이 거기 배치돼 있었던 것이고요. 메인 주먹들. 네. 그리고 3전대에는 발도 빠르고 함포도 어느 정도 강력한 그 다음으로 강력한 전함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가 있었죠. 네. 공고와 하루나는 사실 되게 오래 전에 도입된 전함입니다. 1차 대전 그 전에 이 순양 전함으로 도입되었지만은 한 20, 30년대 되니까 이미 퇴물이 돼버려갖고 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미 그때 대개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좀 쓸만하게 살려놓은 다음에 전함으로 개장하고서 그래도 우리가 과달카날 전역에서도 사실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는 데도 쓰이고 나름 적당히 빠른 발과 강력한 14인치 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4전대, 5전대는 그런 배들을 수행하면서 또 이제 상륙부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포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함들의 거대한 주포들은 약간 좀 잔챙이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커요. 여기는 우리가 수송선단들을 공격하고 그 외에 다른 미국의 다양한 순양함, 구축함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적합한 함정들이 순양함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수많은 포를 단 중순양함들이 여기 같이 출격을 대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세 개네. 핵주먹들이 딱 버티고 있고 그 뒤에 유틸성이 좀 강한 중량급들이 지금 버티고 얼라운더. 있고 네. 그리고서는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잽을 날리는 네. 전대가 있고. 네. 구축함. 거기에 호위하는 구축함들이 따라 붙고 재밌다. 그 다음이 이제 이 구리타 함대에서 갈라져 나온 니시무라 함대가 있습니다. 니시무라 함대. 니시무라 함대의 핵심은 제2전대 전함들입니다. 제2전대에는 야마시로와 후소가 속해 있었습니다. 이 전함들은 사실 굉장히 함령이 오래돼 있습니다. 거의 공고와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구형 전함들이어서 뒤에서 사실 훈련함으로 쓰던 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네. 속도가 다른 함정들은 그래도 한 7, 8노트까지 과부하를 걸면 나오는데 이 야마시로와 후소는 20노트 정도가 실질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느려서 이 야마토와 무사시, 나가토 이런 걸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타 사령장관이 고민하던 끝에 너네는 떨어져서 뒤에 쫓아와라. 그리고 너는 발이 느려서 우리 오는 길로 못 쫓아오니까 다른 좀 가까운 길로 가서 합류해라. 이런 지령을 내리게 되죠. 거기에 뭐 중순양함 모가미 정도 더 딸려 붙여갖고 그래도 조금 전력을 보강해 줍니다. 거기에 구축함 4척이 같이 따라붙고. 네. 하지만 절대적으로 굉장히 열세인 함대였고 인물 소개를 잘 해주셨겠지만은 니시무라는 왜 나도 연함대를 끌고 가라고 하는 거지? 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니시무라는 약간 그러니까 이 깍두기 함대를 몰게 된 거네요. 그리고 니시무라는 완전 목숨까지 걸었는데 목숨을 걸면 뭐해 전장까지 가지는 못하는데. 그 다음에 볼 것이 오자와 함대라고 네? 불리는 제3함대
항공모함들입니다. 네. 이 항공모함들이 진짜 일본의 전쟁 초반 중반까지의 영광을 이끌었던 함대들이지만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네. 그나마 저희가 좀 이름이 익숙한 항모가 바로 제3항공전대에 있는 즈이가쿠일 겁니다. 즈이가쿠는 저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정말 일본 해군에서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고생하고 전공을 많이 세운 함을 꼽으라고 하면은 즈이가쿠를 꼽아도 될 겁니다 아마. 진주만 공습에도 참전을 하고 그 뒤에도 굳은 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과달카날 전역에서도 산타크루즈해전에서 또 맹활약을 했고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온 그런 참 불사신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판 엔터프라이즈군요. 네, 일본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본 항모 다 떨어졌는데 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나 C각구에 차라리 항공기를 다 몰빵해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랬으면 쯔이 갖고만 떨어졌어. 아 그런가? 또 미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얘는 잡아야 된다. 그렇지. 네, 이제 이런 항모인 거죠. 그러니까 뭐 쇼리 시류 뭐 이런 애들이 먼저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즈이가쿠는 지금도 일본 해군 팬들 중에서 굉장히 깊게 파는 분들이 많은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즈이가쿠의 역사에 대한 연작으로 나온 책들도 있고 그거 보고서 저도 참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네.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네.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항공전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아까는 항공모함들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독특한 부대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제4항공전대입니다. 제4항공전대에는 항공전함이라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함종이 등장합니다. 소속된 함정들이 바로 이세와 휴가인데 이세와 휴가. 사실 이 이세와 휴가는 전함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때까지만 해도 미드웨이전 때까지만 해도 다 당당한 전함이었는데 그 뒤로 아 이제 항공기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런 전함으로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후방에 있는 주포들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활주를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항공기를 싣고 당연히 이게 갑판이 짧기 때문에 캐터펄트를 달아갖고 이륙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착륙은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은 여기서 발진을 해서 적과 싸운 다음에 필리핀, 대만 이런 데 기지들이 있으니까 글로 착륙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런 멀티가 되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 운용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니만 못해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의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세와 휴가도 출격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에 남아있는 전 전함이 다 여기 출격한 겁니다. 아, 자, 일본은 이렇게 탈탈 털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뭐냐? 미국은 워낙 많이 생산하잖아. 미국부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는 홀시 제독이 이끄는 제3함대가 주력입니다. 이 3함대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항모 기동 부대가 거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항모 기동 부대를 통틀어서 제38 기동 부대가 속해 있습니다. 네. 38 기동 부대는 그 안에 너무 항공모함이 많다 보니까 기동 전단이 4개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단에는 이 정규 항모가 2~3척 정도 들어있고 거기에 또 경항모들이 들어있고 그거에 또 수반하는 수많은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정말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들인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칙이네요. 그러면 각 기동 전단에는 정규 항모가 깔려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한 S6급 항공모함. S6급 항공모함에 S6도 들어있는 거네. 그렇죠. 그 네임쉽 S6도 들어있고 그래서 S6급 항공모함 8척이 포함이 돼 있고 한 척이 아닌 정규 항공모함이 있어요. 과연 뭘까요? 바로 불사신, 미국의 불사신 엔터프라이저입니다. 엔터프라이저는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드디어 수리 마치고 복귀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항모가 총 9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역시 약간 좀 뭔가 이빨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이게요? 이게 이빨이 빠져. 아니 항모만 있잖아. 네, 항모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랑 균형이 안 맞네 싶겠지만은 야, 드디어 미국도 여기에 막강한 전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 출연한 고속 전함들 6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네. 미국은 1차 대전 그 무렵까지 건조를 또 역시 해놓고 그 뒤로 해군의 휴일 이 조약 기간 동안에 한참 건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30년대 말이 돼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조약형 전함이지만은 10몇 인치 함포를 장비한 신형 고속 전함들 최고 속도가 33노트 정도 나오는 그런 고속 전함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노스캐롤라이나급 2척, 그리고 사우스다코타급 4척이 이때 나오는데 이 6척 중에서 4척이 3함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척은 뭐 하고 있었냐? 2척은 수리받으러 본국에 가 있던 상태여서 사실상 다 나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새로 나온 아이오와급 전함 2척이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2척 중에 하나인 뉴저지의 홀시 제독의 기함이 자리 잡게 됐어요. 와 근데 딱 들어도 아까 우리가 막 들었죠. 오 나가토 야마토 무사시 그 들어봤어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엔터프라이즈, 에식스, 호넷, 프랭클린, 렉싱턴, 아이오와, 뉴저지, 엘라바마, 매사추세츠, 워싱턴 막 정말 그냥 미국이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항공모함만 보면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압도하고 있는. 와 아이오와급 이 급이 붙으면 보통 딱 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 전하고 조금 비교하기 어려워. 새로운 정말 이 급이야라고 할 때 이 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럼 아이오와급은 어떤 또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사우스다코타급까지는 네. 아직 이 미국이 조약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준 배수량이 35,000톤급으로 설계됐어요. 하지만 16인치포는 장착하고, 근데 이 아이오와급을 건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전쟁에 돌입하고 모두가 조약은 다 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한 없이 이제는 배수량이 4만 톤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더 강력한 장갑을 장비할 수 있고 똑같은 16인치 포지만은 더 길어져요. 구경장이라고 하죠. 기존의 16인치보다 한층 더 발전된, 그래서 더 멀리 쏠 수 있는 강력한 주포가 탑재됩니다. 저 발사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거는 이제 80년대까지, 길게는 90년대 걸프전까지 살아남아서 저 무시무시한 포탄을 날려대죠. 저 아이오와급이 걸프전에서 토마호크를 가장 먼저 날린. 네. 전함이었어요. 뭐 아이오와급의 미주리는 한국전에 참전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해줬으니까 오늘 뭐 거기서 또 굉장히 고마워한 일화들이 많이 있죠. 네. 3함대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륙작전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다면은 이제 레이테 상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대가 또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무는 킹케이드 제독의 제7함대가 맡았습니다. 3함대만으로도 어마어마. 그렇죠. 그것만도 어마어마한데 7함대는 또 아직까지도 있는 함대니까 더더욱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7함대는 그런데 3함대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함대만큼 위용이 강력한 건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상륙군을 지원하는 함대이다 보니까 3함대처럼 고속함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3함대는 최고 속력이 거의 다 30노트 이상인 이런 함정들만 모아놓은 거여서 굉장히 빠르게 여기저기 작전구역을 이동하면서 정말 기동부대의 성격이 강했다면 제7함대는 화력지원함대라는 이런 성격이 강했어요. 7함대는 2개의 큰 그룹이 있었고요. 하나는 해안을 함포로 쏴주는 함포 지원 사격을 위한 화력 지원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이 항공 지원을 위한 항공모함들이 소속된 부대들이 있었는데요. 항공모함들은 여기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호위 항모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력 지원을 함들도 그렇게 기동성이 좋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함들을 활용하느냐? 구식 함들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일본 함대에서도 야마시로나 후소가 발이 내려서 외면받았듯이 여기도 그런 구식 전함들이 동원이 됩니다. 자, 구식 전함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구식 전함? 진주만? 맞습니다. 바로 진주만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런 놀라운 아니 거기가 딱 미국이 전쟁 아직 되기 전에 배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모여있던 구식 전함들이 막 건전했지 않습니까? 네. 걔들의 상당수가 다시 여기서 왔습니다. 살아서? 전함이 6척이 배치가 됐는데 5척이 바로 진주만에서 건져낸 전함들이었습니다. 네. 느리긴 했어도 그래도 아직 함포는 쌩쌩하니까 그 함포의 화력을 믿고 이곳에 배치된 것이죠. 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6척 함들이 대부분 1915년에서 1920년대에 진수된 전함들이에요. 초창기 주 이름 예. 따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딱 이런 주 이름들이 붙어있네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앞으로 전황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하니까 7함대에 소속된 항모부대들이 이제 77 기동부대에 수속이 되어 있는데 77 기동부대 이제 사전단에 이 호위 항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 항모들이 그 밑에 6척 정도 단위로 해서 묶여 있었는데 태피1, 태피2, 태피3라는 크게 3개의 전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맘 편히 앉아서 상륙군만 지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레이트 해전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구식 항모 전단이 네,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킨케이드의 좀 고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이제 해군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뼛속까지 이제 바다사나이. 그래서 진주만 이후부터 정말 굵직굵직한 미군 해군의 전투를 다 경험을 했고 이 사람에 대한 평은 정말 심한 압박 속에서도 차분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되게 막 평이 되게 좋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43년 11월 달에 7함대 사령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7함대의 특징이 뭐냐면 메가더의 남서태평양 지역군 사령부에 배속이 되어 있던 함대다 보니까 킹과 메가더를 둘 다 상관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다 알다시피 육해군 간의 사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그런 갈등 속에서 난처한 상황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함으로써 그 상황을 해결을 했고 또한 50년 4월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7함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50년 6월 그렇죠. 27일 날 뭐 대만 해협을 봉쇄한 것도 7함대고 6.25 한국전쟁 때 이제 직접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하고 나서 미국이 전쟁 개입한다 네.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병.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본 로널드 레이건이나 아니면 뭐 조지 워싱턴이나 다 7함대 소속입니다. 요코스카에 기지를 두고 이제 서태평양을 관할하고 있는 게 7함대다 보니까 우리 해역도 사실상 이제 7함대가 관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함대 자부심이 장난 아니겠다. 그렇죠. 네,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쌓여온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설레이는 이유는 전함끼리의 격전이 이제 준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양측 전함 비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역시 일본 대표 선수 야마토. 야마토. 미국도 최신형 아이오와급 아이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요. 야마토는 지금 만재 배수량이 72,000. 아이오와도 만만치 않습니다. 57,000. 57,000. 예. 최고 속도는 야마토가 30노트가 채 안 되지만 아이오와급은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속 전함입니다. 35.4노트의 최고 속도가 나와요. 주포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야마토가 18.1인치, 즉 460mm 주포. 아이오와가 406mm 주포입니다. 오. 야마토가 훨씬 크죠. 크기의 야마토. 그래서 야마토 주포의 최대 사정거리가 41km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오와급이 38km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볼 부분이 네. 발사 속도입니다. 야마토는 워낙 크다 보니까 분당 1.5발이에요. 진짜 느려요. 예. 근데 아이오와급은 분당 2발을 쏠 수 있습니다. 이게 0.5발 차이가 뭐 그렇게 클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해전을 해봤을 때 해전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두들겨야 돼요. 워낙 장갑이 짙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당 발사 속도가 이렇게 좀 빠르다는 것은 훨씬 큰 유리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300mm 철갑판을 뚫을 수 있는 주포를 쏴서 그 거리를 봐야 돼요. 야마토가 460mm 포로 훨씬 크잖아요. 근데 300mm 관통 거리가 3.5km입니다. 즉 3.5km 밖에서 야마토의 주포가 포를 쐈을 때 300mm를 관통할 수 있어요. 41km 나가면 뭐해? 3.6까지 가야 그러니까 워낙 전함들이 장갑판이 두터우니까. 자, 근데 아이오와의 데이터 한번 보시죠. 16인치인데도 불구하고 300mm 관통 거리가 3.47km입니다. 야마토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차이는 왜 나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오와급에 있는 주포가 훨씬 더 설계가 우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멀리 나가면 이게 가까이 붙었을 때 파괴력은 당연히 야마토가 세다라고 셀것 느껴지는데 같아요, 당연히.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하다. 포탄도 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포의 길이 차이가 있죠. 기존에 미국은 16인치 구경장이 45구경장이었는데 이번에 아이오와로 가면서 55구경장으로 더 늘렸어요. 야마토는 여전히 45구경장입니다. 물론 구경이 크기 때문에 포신 길이가 좀 더 45구경장이라도 더 길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포신의 길이 자체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장약 기술이라든가 몇 가지 다른 이 포신 설계할 때 미국이 조금 더 최신 데이터들과 각종 소재들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강력한 장약을 쓸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마토의 측면 방어력, 그러니까 측면의 장갑판 두께가 410mm입니다. 그 반면에 아이오와급은 307mm고요. 그다음에 갑판 두께 있죠. 야마토가 200mm고 아이오와가 169mm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보면은 훨씬 이제 야마토가 세네. 그 두껍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두 나라의 철강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질이 달라? 네, 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일본제가 미제보다 약 20%가 저열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야마토는 측면이 410mm가 아니라 미국 기준에 보면 328mm예요.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갑판은 200mm가 아니라 160mm. 오히려 아이오와급보다 낫죠. 네. 더군다나 더욱더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사격 통제 장치예요. 야마토는 아직까지 광학식이었어요. 근데 아이오와급 최신형은 뭐였었냐면은 기존 광학식 외에 사격 조준용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격 통제 장치에서 크게 컸어요. 그래서 전함 대 전함이 붙었으면 누가 이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거리에서부터 아이오와급하고 야마토가 붙었을 때 아이오와급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와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서 전투를 벌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마토가 불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 레이트 해전에는 야마토도 레이더를 달고 나옵니다. 레이더를 달고 나와요. 이제 함정용 레이더를 일본도 전쟁 중반부터 열심히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때는 야마토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진적 차이가 있었죠. 미국제가 훨씬 좋았습니다. 미국제는 기억하시겠지만 미드웨이 해전 때부터 함정에 레이더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미국은 다양한 목적의 레이더를 계속 개발해서 성능 개량을 계속 해와갖고 거의 그 끝판왕이 이제 주력 아이오와 전함에 탑재되어 있던 반면에 일본은 아직 그의 수준이 한참 못 미쳤어요. 야마토에 달려있는 그 레이더의 한계가 뭐였냐면 레이더를 딱 해서 거리 얼마 이게 비교적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야마토에 달려있는 레이더가 이렇게 옆으로. 이런 거 있죠. 어디쯤에 뭐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거리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차라리 광학식으로 보고 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마토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수병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광학식 거리 측정기는 야마토에 있는 게 세계 최대였습니다. 거리 측정기의 정밀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큰 쌍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쌍안경의 렌즈에서 이 삼각 측량법의 방식으로 이 두 개의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가지고 재는 거기 때문에 얘들 사이의 거리가 간격이 중요한데 이 간격이 야마토에 달린 거는 15.5m 간격이었어요. 세계 최대였죠. 이걸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 광학, 지금의 니콘입니다. 니콘. 렌즈 하면 니콘이 이래서 나왔구나. 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광학의 기술이 나름 뭐 총 집결이 돼서 만든 꽤 그래도 정밀한 찌꺼기였어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테레오식.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상 최대 해전 기네스북에도 오른 레이트 해전 드디어 돌입합니다.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 이제 그럴듯한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작전 계획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동 작전, 하나는 양면 공격. 양동 작전은 오자와 함대가 미군의 가장 센 주력인 삼함대를 유인하는 동안 이게 양동입니다. 그 다음에 쿠리타 함대와 시마 함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레이테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양면 공격인 거죠. 양동 작전의 양면 공격. 예, 작전 계획 제목을 뭘로 정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끼를 던져라. 스테이지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시부야함부터 시작해서 뭐 수리가오, 그다음에 사마르, 그다음에 엔가노 이렇게 네 가지로 이어지는데 먼저 사전 스테이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